자, 핀테크와 암호화폐. 이번 시간에는 비대칭 암호화 전자서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제3의 신용기관이 필요 없고 완전히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걸 검증해 보자고 했죠. 그죠? 자, 완전히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해시함수와 해시 퍼즐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제 비대칭 암호하고 전자서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행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갈 때는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두 개의 번호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죠. 통장을 주고, 이 계좌번호를 비밀리에 이렇게 감추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입금 받으려면은 계좌번호는 아무하게 나한테 다 알려줘야 되죠. 돈 주겠다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돈 받으려면 누구나 쉽게 입금해 줄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돈 찾으려면 나만 아는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출금할 때는 나만 이 계좌의 소유자만 할 수 있도록 아주 비밀스러운 이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자,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화를 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대칭키 암호화를 주로 썼어요. 대칭키 암호. 이게 뭐냐면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금고 한번 생각해봐요. 금고가 있으면 이 금고의 비밀번호는 열 때도 사용하고 닫을 때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금고의 비밀번호 하나 가지고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비밀번호 하니까 금고 열쇠로 합시다. 금고 열쇠가 있으면 그 금고 열쇠는 잠글 때도 사용하고 열 때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열쇠 잃어버리면 아무나 다 와서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은 이제 아주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금고를 열려면 반드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암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무리 내가 이 암호를 암호화해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하더라도 이때 탈취되고 나면 어떻게든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어시메트릭한 비대칭키 암호, 이거를 이제 1970년인가요? DP와 헬만이라는 사람이, DP와 헬만이 이제 이걸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했어요. 비대칭 암호,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 개인키 암호화 시스템. 그러니까 퍼블릭 키를 가지고, 공개키,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아무나 암호화해라. 그러니까 입금은 이 열쇠 가지고 아무나 암호화해가지고 입금시킬 수 있어. 다만 출금은 넣는 거는 우체통에 넣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체통을 여는 거는 우체부만 할 수 있죠.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만 할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이거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소유자를 식별하고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의 역할은 공개키가 하고, 개인키는 내가 고유한 소유자만, 나만 알고 있어서 그 자산을 식별하고 내 지갑, 전자지갑 혹은 계좌에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키, 개인키와 공개키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사인해야 되겠죠. 특정한 한 사람이 개인키도 있고 공개키도 있어가지고, 이 공개키는 계좌번호는 누구한테나 알려줄 수 있지만 돈 뗄 때는 개인키로만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비대칭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그래서 이게 최초에는 이제 DP와 헬만이 제안을 했고, 그거 PKI라고 해서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공인인증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RSA,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들먼, RSA가 RSA 암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 뱅킹, 뭐 전자서명 이런데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조금 더 블록체인에서는 RSA 암호보다 더 보안이 강화된 ECDSA 일리틱 커브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 해가지고 더 강화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도입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하는데 사용하는지만 알면 돼요. 내가 개인 키를 생성을 했어요. 고유한 나만의 개인 키를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아무한테나 알려줘도 되는, 이 개인 키는 절대로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죠? 나만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개인 키를 에 대응되는 공개 키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무도 이 공개 키를 가지고 개인 키를 복원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SHA도 아까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다 대입해보면 256바이트 다 대입해보면 언젠가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인 키는 만약에 알려지면 그동안 내가 이제 한 번 쓰고 말 게 아니고 모든 거래를 다 폐쇄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키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알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보안이 강력한 걸로 생성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공개 키 생성할 때 이제 그 모든 사람한테 배포를 하고 또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은행 거래할 때처럼 한번 거래하고 말 거면은 그냥 뭐 다른 RSA 알고리즘을 써도 돼요, 그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배포하지 않고 소유자만 복원하더라도 이걸 언젠가는 누군가가 밝혀낼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ECDSA 알고리즘, 일리프틱 커브 타원곡선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너처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계약서 많이 안 써봤겠지만, 알바할 때 계약서 다 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약서가 있어요. 나는 하루에, 8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겠다. 그러면 시간당 10,000원을, 아직 최저임금 10,000원 안 됐지. 시간당 10,000원 됐나?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서 쓰고 점주 사인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알바 사인 딱 하고, 이게 이제 근로계약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죠. 나중에 점주가 내가 18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18만원 줘야 되는데, 야, 너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 9만원 줄게, 이러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을 시간당 10,000원으로 했으니까 18만원 다 주세요 했을 때, 계약 언제 그렇게 했는데 했을 때 계약서 딱 들이밀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계약서에는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에 동의했다는 서명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인터넷에서 서명을 어떻게 하죠? 그게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 비트코인 거래도 전자원장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전자원장 볼 겁니다. 근데 전자원장에 당사자가 동의한 거래라는 걸, 내가 너한테 0.09 비트코인 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자, 0.09 비트코인 여기 있다 해서 내 지갑에서 꺼내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죠? 편의점 점주가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1.8 비트코인 줄게 해가지고 이제 내 알바가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거래에 이 점주가 이 거래에 동의했다라는 서명이 필요하고, 알바가 이걸 받았다라는 서명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RSA가 사용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개인 키, 그 다음에 공개 키, 이 개인 키를 가지고 공개 키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공개 키를
내가 100만원 줄게라는 공개 이제 이제 거래에다가 요 100만원 준다라는 요 데이터를 해싱을 하면 요 해시 밸류가 나오죠. 해시 밸류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외날 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에 대한 해시 값이 원래 이거였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점주가 알바생한테 주면, 알바생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이 해시 값은, 얘를 해싱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해시 값을 다시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프라이빗 키를 알아도, 얘를 원래 복원할 수가 없죠. 공개 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100만원 준다에 외날 백이라고 이렇게 암호화 공개 키로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된 거를 주면 내가 공개 키를 주면 그 공개 키로 다시 복호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복호화 시켜 보니까 얘하고 얘의 해시 값이 얘를 해싱해 보니까 요 값이 나오는데 복호해 보니까 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 100만원 준다는 거는 사실이네 검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요 거래라는 사실 우리가 계약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계약서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하면 효력을 잃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 데이터로는 이거를 거짓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준다고 해놓고는 살짝 나중에 1000만원 준다라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뒤에서 볼게요. 이 자필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이 계약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필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전자원장에 적힌 거래 내역은 이게 반드시 당사자가 승인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공개키로 복화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누구나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개키는 아무나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0.7 비트코인을 줬어요. 그러면은 제3자 누구라도 요 거래를 딱 보면 이거 두 사람이 이제 동의한 거래네. 이 사람의 전자서명이 붙어있고 이 사람의 전자서명이 붙어있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공한 공개키로 복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제공한 공개키로 복호하니까 이 데이터의 해시값이 나오네. 원래 값이 해시값이 동일하네.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거래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죠.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이 인정해 주는 거래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두 명 꼬셔가지고 야 나 안 준 걸로 해줘. 해봤자 999,999명이 좋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죠. 51만 명을 꼬셔야 되는데 51만 명 꼬셔가지고 0.7 비트코인 안 준 걸로 하면 꼬시는데 비용이 더 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을 모든 거래에 다 붙여놓으면 사기 거래가 일어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100만원 준다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퍼블키로 검증을 했는데 내가 이제 100만원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살짝 고쳐요. 1000만원 준다고 고쳐요. 그러면 해시값이 달라지죠. 해시값이 달라져가지고 요걸 가지고 해싱을 해보니까 이 해시값하고 이 해시값이 달라요. 그러면 이 거래는 요 데이터는 사기 거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더 보겠지만 모든 블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거래는 없었던 거래가 되는 거죠. 요거는 없었던 거래가 되고 이게 있었던 거래가 되니까 100만원 준다라는 사실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원장에 어떤 거래 내역을 아까 우리가 해싱할 때 배웠죠. 그죠? 한번 저장하고 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위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변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서명 데이터도 위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키를 모르면 물론 이제 협박해가지고 목에 칼걸 들이대고 개인키 내놔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강도당하는 거고 현실 사회에서 강도당하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원래의 해시값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런 거겠죠. 그죠? 개인키
개인키가 이제 충분한가? 우리가 이제 SHA256으로 무작위로 이제 256비트의 숫자를 추출해서 개인키를 생성하면 이 개인키를 가지고 참여자들의 공개키를 생성하는데, 이 공개키 생성은 타원 곡선 함수, 아까 얘기했던 엘립틱 커브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 ECDSA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슈퍼컴퓨터로도 연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의 소유권, 기본적으로 나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를 모든 인정해주는 그 개인키가 이 비트코인의 핵심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개인키가 모든 개인한테 다 다르게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충분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SHA256은 256비트예요, 그죠? 256비트예요, 그죠? 그러면은 2의 256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개수가. 2의 256승을 이제 10진수로 바꾸면은 한 10의 77승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물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의 80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들한테 하나씩 개인키 다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한테만 준다 그러면은 개인키는 충분하게 남는다는 거죠. 한 명당 뭐 여러 개의 개인키를 가져도 비자금 마련하려면 아내가 모르는 개인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개인키는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 비대칭 암호화가 이제 그 비트코인에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핀테크와 암호화폐, 이번 시간에는 분산 공개 원장, 장부와 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암호화, 즉 그 비대칭 암호,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이걸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통장 잔고는 현재 내가 얼마 있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런데 이 통장 잔고가 정확한지는 거래 내역을 확실하게 내가 기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얼마 빠져나갔고 얼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잔고가 얼마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장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17일 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급 들어오면 1초마다 한 번씩 통신사가 퍼가요 해가지고 퍼가고, 보험사가 퍼가요, 카드사가 퍼가고, 다시 영원이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현재 통장에 잔고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려면 이 거래 내역을 봐야 되죠, 그죠? 내가 그냥 영원이라 그러면은 월급을 받았는데 영원인지, 월급 안 받았는데 영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잔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래 내역 자체를 모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통장 내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장이라는 거는 레저, 영어로 레저라고 하죠. 우리말로 이제 장부 혹은 이제 금전 출납부, 뭐 용돈 기입장, 이 장부를 우리가 레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개된 원장, 그건 뭘까요? 게다가 분산된 원장이 돼요. 자,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래한 모든 거래 내역을 단 하나의 장부에 부기를 한다. 부기한다 하는 건 이제 장부에 적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원장, 즉 장부에다가
모든 사람이 거래를 했는 거를 다 적어 놓으면 누가 얼마 갖고 있다라는 게 그냥 이 사람이 100만원 갖고 있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100만원을 갖고 있는지를 쭉 설명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았고 누구로부터 받았고 누구로부터 받았고 어떻게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이 거래 내역을 모두 다 적어 놓으면은 모든 사람의 재산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 장부를 공개된 이 장부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자, 이제 위조가 불가능해집니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부에다가 내가 월급으로 100만원 받았는데 500만원 받았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 500만원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100만원이라고 너 100만원이잖아 너 100만원이잖아 너 100만원이잖아 너 100만원이잖아 100만원이잖아 이 사람들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500만원 드릴게요 했는데 그럼 너 얼마니 해가지고 저 500만원 있어요 했는데 여기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니까 전부 다 얘는 400만원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100만원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 거래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장부의 복사본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가지가 만족이 된다면은 분산되고 디스트리뷰티드 그 다음에 퍼블릭한 이 원장이 있으면 아무도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야 될 거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의 트랜잭션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소유권을 이전했는지를 기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일종의 송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금은 입금 더하기 출금이죠. 그죠? 내가 출금해서 그걸 이제 입금하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구한테 돈이 빠져나갔고 누구한테 돈이 입금됐다라는 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모두 빠짐없이 원장에 다 기록해 놓으면 이 기록들을 가지고 누가 얼마한테 얼마를 소유했는지를 모두 이 소유했다는 금액 잔고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잔고가 정당하다는 것까지 증명 다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트랜잭션에 앞서 배웠던 전자서명이 다 붙어 있으면 다 신뢰할 수 있죠.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위변조하고 얘하고 둘이 짜고 얘를 속이려고 나 100만 있어 얘가 100만 있다는 거 내가 보증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아닌데 얘 거진데 돈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믿고 이 사람 한 두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겁니다. 아까 이제 홍길동이 50비트코인을 받았어요. 이거는 시스템으로 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채굴을 통해 가지고 50비트코인을 내가 발굴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홍길동이 전우치한테 20비트코인을 줬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준의원한테 20비트코인을 줬습니다. 2억 받았다. 2억. 그리고 전우치가 준의원한테 또 10비트코인 줬습니다. 저 갑자기 3억이 됐습니다. 요 기록을 이제 요게 트랜잭션 1이라고 하고 TX라고 보통 쓰니까 TX1이라고 합시다. 이게 TX2고 이게 TX3고 이게 TX4죠. 여기에는 홍길동의 전자서명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홍길동의 전자서명, 그 다음에 전우치의 전자서명, 이 두 개니까 홍길동한테는 빠져나간 거 전자서명, 전우치한테는 빠져나간 거 전자서명, 받은 전자서명, 이렇게 이제 전자서명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트랜잭션들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 데이터로 블락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블락을
막 무지하게 큰 그 하나에다가 이렇게 쭉 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거 장부에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 뭐 3페이지 이렇게 이제 페이지 수가 쭉 있듯이 자, 블락을 하나를 이렇게 트랜잭션을 묶어서 그때까지 발생했던 트랜잭션들을 다 묶어서 블락 하나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블락들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블락 2에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블락 3에 담는 거예요. 요게 이제 10분 주기로 생성된다 그랬죠. 그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트랜잭션 데이터는 발생 순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홍길동이 전우치한테 준 거, 전우치가 내한테 준 거, 이 순서가 지켜줘야지 무결성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원장이 필요한데, 이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블록에 나눠 가지고 그 블록에다가 순서대로 다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해시 참조가 나오는 거죠. 자, 블록 1을 만들고 블록 2를 만들고 블록 3을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에는 블록 1을 만들 때까지 있었던 모든 트랜잭션들이 기록되어 있고, 블록 2를 만들 때 모든 트랜잭션을 기록해서 이 블록들에 대한 해시 밸류를 계산했겠죠. 그죠? 이 해시 밸류를 이용해서 해시 참조를 해서 또 이제 이전 블록을 연결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해시 그 블록을 참조해 가지고 이전 블록을 연결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담고 있는 이 블록들을 체인으로 서로 연결해 놨는데 각 블록 아이디 값을 해시 값으로 정하고 이전 블록 아이디를 해시 참조를 묶어 놓으면, 이제 만약에 여기 변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해시 값이 얘를 참조할 수 없게 되죠. 살짝 얘를 바꿨어. 그러면 이게 깨진다는 거죠. 그죠? 해시 값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체인 구조가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데이터 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체인이 쭉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길어지면 중간에 어느 하나만 변조되면 이게 체인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 블록 아이디를 해시 값으로 생성하고 이전 블록을 해시 참조로 이렇게 해싱을 해서 걸어 놓으면 요거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중간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어렵다 그랬죠. 그죠? 뒤에서부터 쭉 와야 돼요. 그죠? 해시 값이니까 이거를 역추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뒤에서 쭉 오다 보면 중간에 끊겨버리면 이 블록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블록의 데이터를 변조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던 한번 생성해 놓으면,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한번 생성해 놓으면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그럼 절대 안 바뀌는 거는 해싱해 놓으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해시 함수의 용도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해시 참조를 딱 해놓으면 체인이 깨지기 때문에, 변조가 일어나면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장부가 된다는 거죠. 원장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 원장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해시할 때 우리가 잠깐 했던 요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트랜잭션 3, 트랜잭션 4, 이게 이제 홍길동이 전우치한테 보낸 거, 전우치가 홍길동이 준현한테 보낸 거, 전우치가 준현한테 보낸 거, 뭐 이렇게 이제 트랜잭션들이 쭉 있으면 요 트랜잭션을 묶어서 해시 참조를 하고, 요걸 이제 머클 루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요게 이제 블락 이제 1이 되고, 얘가 이제 두 번째 블락은 트랜잭션 3과 트랜잭션 4를 묶어서 또 이렇게 쭉 머클 트리를 만들어서 이 머클 루트를 포함해서 이전 블록 해시를 이렇게 참조하면 이제 이게 블락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블락 내부에서는 이 트랜잭션들을 머클 트리 구조로 이렇게 저장하고, 이 머클 루트만 헤더 정보에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 블락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트랜잭션들에 대한 해시 참조가 가능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신규 블락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신규 블락을 만들 때는 잘 보면 이제
내가 이제 10분마다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신규 블락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블락을 내가 생성해서 이렇게 해시 참조를 붙이려고 하면 내가 이 블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맞죠, 그죠? 그래야지 이 블락을 해싱해가지고 해시 밸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블락을 내가 이제 블락 해시 값을 알고 있다면은, 이전 블락 해시 값을 알고 있다면은,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해당 블록에 기록할 모든 트랜잭션을 일단 모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걸트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지금 트랜잭션을 받았고, 이제 아까 1, 2, 3, 4 했으니까 이건 뭐, 이제 5라고 합시다. 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트랜잭션 5번과 트랜잭션 6번을 가지고 머클루트를 이렇게, 트리 해가지고 머클루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머클루트를 해시값을 또, 이제, 이렇게 머클루트에 연결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들 때의 소프트웨어 버전,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생성 시각도 기록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10분 뒤에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난이도 목표와 이제 난스 값을 가지고 이전 블락 해시하고 연결하면 요게 이제 블락 헤더가 완성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 블락 헤더를 가지고 요 해시 값을 생성하면 새로운 블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걸 딱 붙이면 이전 블락 해시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면 내가 50비트코인을 챙기는 거예요. 5억 버는 거죠. 그래서 이 블락 헤더를 만들고 이 블락 헤더에 대한 해시값 생성하는 것까지가 이제 블락의 생성입니다. 신규 블락의 생성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신규 블락을 생성할 때 이 블락만 생성하면은 50비트코인, 즉 5억 가까이, 지금은 이제 이게 떨어져가지고 6.25 정도 되니까 얼마죠? 6천만원, 한 7천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쉬우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 난이도 목표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 블록의 생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블록 생성과 작업 증명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와 암호화폐, 이번 시간에는 블록의 생성과 작업 증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새로운 블록을 어떻게 생성할지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새로 추가되는 트랜잭션들, 이제 마지막 블록이 생성된 다음에 이제 새로 발생한 트랜잭션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머클트리를 만들었어요. 머클트리 만든 다음에 머클루트를 생성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 블록을 가리키는 해시 참조, 해시 밸류만 생성해주면 돼요, 그죠? 이전 블록을 가리키는 해시 참조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블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전 블록을 알고 있으니까 해시 참조를 만들어서 해시 참조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버전, 난이도 목표 이런 것도 이제 시스템에서 받아오는 거죠, 그죠?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해시 퍼즐을 풀어야 되죠. 난스 값을 알아내야 돼요. 자, 난스 값을 획득하면 이제 헤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신규 블록 생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이 블락 헤더에서 이전 블락이에요. 이건 이전 블락. 이거는 신규 블록입니다. 내가 만들 신규 블록. 머클 트리를 쭉 만들어서 트랜잭션들에 대한 머클 트리를 쭉 만들어서 그 머클 루트를 여기에 제가 넣으면 되고, 내가 이전 블록에 대한 이 해시 밸류를 아니까 얘를 참조하면 되고, 이게 이전 블록이 아니고 이게 신규 블록입니다. 신규 이제 예비 블록 이게 완성된 블록. 그러면 이제 이전 해시 블록 해시는 알고, 머클루트도 이제 만들었고, 소프트웨어 버전도 알고, 블록 생성 시간도 이제 타임스탬프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 목표가 D3이라는 거를 알면 이제 이게 데이터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난스 값을 정하면 해시 밸류를 정할 수가 있죠. 이 블락 해시 값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제 난스 값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난이도 목표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해싱을 했는데 블락 해시가 000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난스를 이렇게 막 쭉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난스 값이 370이 돼야지 00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370 될 때까지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블록을 생성하려면은 이 난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해시 퍼즐을 풀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해시 퍼즐은 푸는 방법이 노가다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죠? 브루트폴스하게 다 돌려봐야 됩니다. 난스 넣어가지고 저거 돌려보고 난스 넣어가 돌려보고 그래가지고 해시 값이 이 디피컬트 타겟 난이도 목표를 만족시킬 때까지. 그러면 이 해시 퍼즐을 풀려면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Proof of Work. 내가 고생해서 작업을 했더니 앞에 0이 3인 0이 3개인 요 해시 값을 내가 계산해냈어요. 생고생을 해서 풀었으니 코인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효한 신규 블록을 생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난이도 레벨 디피컬트 타겟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전 블록을 가리키는 유효한 해시 참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머클트리의 루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D 3인데 D 2로 풀어놓고는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D 3인데 D 4를 풀어가지고 인정해주세요 라고 다 안 된다는 거죠. D 3으로 풀어가지고 제일 먼저 푼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임스탬프는 만약에 직전 블록 헤드의 타임스탬프보다 이전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내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블락이 이건데 중간에 블록이 또 와요. 도착해요. 그러면 나 이거 안 해. 나 이미 네가 만들기 전에 만든 이 블락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피어들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적절한 난스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해시 밸류가 맞겠죠. 그죠? 이 난스를 포함했을 때의 그 해시 값이 난이도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피어가 갖고 있는 요 마지막 블락보다 이후에 만들어진 거면, 아, 이거 정상적인 신규 블락이네? 그럼 내가 여기에다, 내 거에다가 붙여주지. 이렇게 피어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이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작업 증명이 검증되면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작업 증명 하는 거를 프루프 오브 워크 해가지고 해시 퍼즐 푸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마이닝, 광산에서 금 캐듯이 채굴한다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비트코인은 한 10분마다 한 개의 신규 블록이 생성되도록 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신규 블록이 생성되는데 한 10분 정도 되면 10분 사이에 이제 수많은 거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적절한 크기가 된다는 거죠. 막 트랜잭션들이 쭉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돈 주고, 누가 누구한테 뭐 피자 사 먹고, 뭐 누구한테 빵 사 먹고,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거래가 다 됐으면 요걸 묶어서 이제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붙이고, 또 블록을 만들어서 붙이고, 또 블록을 만들어서 붙이고, 10분마다 한 개씩 이렇게 붙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대한 분산 공유 원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 블록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특정 시점 이후에 이제 신규 블록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거래하는 것도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지를 시켜주려면 적절한 보상이 얼마일까? 그래서 이 신규 블록을 생성하는 보상이 적절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난이도 목표를 이렇게 10분으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너무 빨리 생성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1초마다 붙어보면 1초 사이에 거래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쪼맨쪼맨한 블락들이 계속 붙어버리면 시스템 속도만 느려지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 주기가 너무 빨라진다. 그러면은 난이도 목표를 올리고, 생성 주기가 너무 느려진다. 그러면 난이도 목표를 하향시키고, 그렇게 해서 10분을 유지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조절을 언제 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2016개, 왜 하필 또 2016개고, 1024에 2배하면 2048개인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 2016개 정도가 블록이 생성되면, 그때 이제 그 2016개니까 2160분이 지나야 되는데, 0번 블락 다음에 2015번 블락이 딱 생성되는데, 이 타임스탬프하고 이 타임스탬프 비교해보니까 2160분이 아이디얼한데, 이거보다 짧으면 난이도 목표를 올리고, 이거보다 길면 난이도 목표를 낮추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상이 채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생성 안 하려고 하겠죠. 채굴자가 많아지고 채굴 경쟁이 심화되겠죠. 아니 거꾸로지. 이거 보상이 채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으면 내가 이제 전기세 뭐 컴퓨터 샀는 값 다 합해가지고 한 1000만원 투자했어. 근데 비트코인 10분마다 한 개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개만 캐면 한 달에 5억 버는데 투자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미친 듯이 사람들이 뛰어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개인이 할 때는 뭐 PC로 돌려도 되는 거를 이제 거기에 처음에 CPU 막 여러 장 붙여다가 안 되니까 GPU 막 몇백만짜리 GPU 그것도 여러 개 막 붙여가지고 하다가 ASIC 칩으로 만들자. ASIC 칩 하나 설계해가지고 찍어내려면은 몇천만원 가지고 안 돼. 몇천만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 번 10분마다 한 번 기회가 있는데 10분마다 5억씩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업체 그 이름 뭐더라? 그 업체가 이제 ASIC 칩으로 채굴 전용 PC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골드러시 때 청바지 팔아서 리바이스가 돈 번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곡괭이 팔아서 돈 버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1블락 생성당 처음에 이제 50 비트코인을 지급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세로 치면 약 5억 원 내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채굴 비용이 이제 보상보다 더 높아지면, 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경쟁이 심해졌어요. 그러면 난이도 목표가 확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채굴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GPU 막 어떤 공무원이 연구원 PC에다가 서버 컴퓨터에다가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문제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세만 뭐 몇천만 나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난이도 목표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채굴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채굴이 어려워질수록 GPU 가격이나 이제 전기세 등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또 이 보상의 메리트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가치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이제 총 2100만 개 정도가 발행될 수 있도록 이제 설계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설계했냐면, 최초에는 50개 신규 블록 하나 만들면 50개를 비트코인 보상을 줬습니다. 10분마다 5억씩 받는 거죠. 로또보다 훨씬 더 낫죠. 그죠? 그런데 이제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되면 21만 개면 대충 얼마입니까? 21만 곱하기 10분 하면 210만 분이죠. 그죠? 나누기 3600 하면 하여튼 대략 한 3, 4년마다 이 비트코인을 반감시키는 거예요. 신규 블록 생성했을 때 지급되는 비트코인 수량을 반감시키는 반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되면 지금 2020년 현재 기준으로는 6.25개쯤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개에서 처음에 이제 50개씩 주다가 21만 개 지나가지고 25만 개, 그 다음에
12.7만 개, 그 다음 6.25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신규 발행해도 더 이상 보상을 안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때 가서 이제 이게 발굴이 그러면은 멈추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속 가치를 계속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붙여야 되죠. 이게 살아있어야지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거니까. 2,100만 개 정도 발행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2140년 가봐야 해요. 2140년에 이제 총 2099만 9999.98개 비트코인이 딱 발행되고 이제 비트코인 발행 완료가 됩니다. 2140년이면 2020년이니까 120년 남았네요. 120년 후에 보면 이제 알겠죠, 그죠? 이 비트코인이 이제 영원히 살아남을 가상화폐가 되는지 암호화폐가 되는지 아니면 한때 잘 나가던 역사 속에 나오는 암호화폐가 될지. 그래서 이제 총 발행량 2100만 개. 그 다음에 발행 시기 10분마다 50비트코인 25비트코인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법정화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법정화폐는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면 되죠, 그죠? 근데 얘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 통화량 조절이 가능한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 그래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세계통화은행, IMF 이런 데서는 세계은행 이런 데서는 월드뱅크 이런 데서는 통화량 조절을 하고 싶죠. 그게 권력인데.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 정부, 그 다음에 은행, 월스트리트 너희들 못 믿겠다 이거예요. 다 빠져. 아무도 어떤 특정한 권력이 이거를 제어할 수 없고 여기에 참여하는 수백만의 노드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빅브라더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비트코인의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 증명을 통해서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을 통해서 신규 생성된 이 블록은 나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전파를 해야 돼요. 거래 정보를 전파하고 이제 저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산 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피어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전제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개가 160기가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160기가면 PC에도 저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피어는 누구나 웬만하면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어들이 참가했을 때 이 블록체인에 참가하는 노드들이 모두 다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생된 거래들을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서 인접 노드들한테 빨리 전파를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P2P 네트워크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노드가 한 200만 노드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개의 노드들이 다 지금 채굴에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채굴 했어. 근데 동시에 얘가 여기서 채굴할 수도 있죠. 그럼 먼저 전파하는 놈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파도 경쟁이라는 거예요.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분산시켜가지고 인전 노드들이 많으면 이 거래의 유해성을 이제 이 노드들이 검증한 다음에 전자 설명들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시밸류 다 확인하고 해가지고 이거 유효한 신규 블록이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블록 마지막에다가 갖다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P2P 방식으로 트랜잭션이 전파되고 이제 그거 확산 다 돼가지고 모든 노드들이 다 갖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 블락은 굉장히 안정된 블락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그 상황, 여기에서 이제 여기 어딥니까? 캐나다쯤 되겠네요. 캐나다에서 신규 블럭을 만들고, 여기는 호주네요. 호주에서 블락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10분 동안 이제 쌓여있던 이 트랜잭션을 가지고 거의 동시에 이제 이 블락과 이 블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 전파하기 시작하겠죠. 서로 멀리 떨어진 노드들 간에 신규 거래 정보의 블록 그 전파 속도가 다릅니다. 얘도 또 전파하기 시작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거를 이제 충돌 해소라고 합니다. Collision Resistance. 원래는 요 블락 P가 이제 파란 이제 모든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노드라고 이제 피어라고 생각을 하면 P2P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노드들 그걸 이제 피어라고 부르면 요 노드들이 전부 다 먼저 작업 증명을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신규 생성된 블록 요 블록이 이렇게 막 전파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노드들이 전부 다 이 정상적인 이전 블록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시에 두 사람이 채굴에 성공해서 얘가 전파하고 얘가 전파하면 아까 여기 있나요?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의 중간에 이렇게 얘는 이 그 파란 블락 뒤에 이 빨간 블락이 또 붙어 있고 얘는 초록 블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정보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정보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순서가 다르거나 아니면 내용이 다르거나 하나는 빠졌거나 하나는 추가됐거나.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블락이 이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이제 트랜잭션이 쭉 그거 붙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그 다음 블럭을 생성한 노드가 여기서 이제 또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어떤 노드들은 초록색 뒤에다가 이 분홍색을 붙이고 어떤 노드들은 빨간색 뒤에다가 분홍색을 붙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초록색 뒤에다가 붙이고 얘는 빨간색 뒤에다가 붙이고 그러면 이게 분기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요렇게 파란색까지는 잘 왔는데 받아보니까 이제 나는 빨간색 블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신규 블락이라고 생각해 여기 붙여놨는데 얘는 초록색 블락 뒤에 보라색 블락까지 붙여서 왔네? 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이 파란 블록을 받았던 노드들이 분기가 발생한다는 브랜치가 생겼어요. 그럼 이 두 블록체인은 한 줄로 써야 되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할까요? 더 긴 걸 선택하면 된다. 왜냐하면 더 긴 게 더 많은 작업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원칙은 비트코인의 원칙은 더 많은 작업 증명이 있는 거를 신뢰하겠다. 그래서 더 긴 블록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 비트코인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 그 피어의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 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주 초창기 버전을 만들고 2010년인가 그때 갑자기 돌연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누구지? 하여튼 누구한테 권한 넘긴다 하고 이제 넘겼고 이 비트코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쭉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채굴자가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규 블록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붙이고 이렇게 블록체인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 받아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채굴자들의 연산 능력 총합 채굴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만 명이 있는데 이 50만 명보다 더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갖추면 이 비트코인을 깰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51%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50만 명보다 50만 명 중에 이제 25만 1명 분의 연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공격해가지고 51% 공격에 성공해가지고 조작을 해요. 그죠? 근데 조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으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신용 자체가 깨져버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아무도 이제 그 가치를 인정 안 해줘. 갑자기 폭락이 옵니다. 이거는 뭐 미친듯이 폭락이 오는 거죠. 주가 하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이 51만 명보다 더 많은 연산 능력을 갖추려면은 진짜 많은 컴퓨팅 파워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순간 그 가격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커들이 51% 공격을 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51% 공격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뭐 벌써 200만 정도 이상의 노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굴자들의 연산 능력 총합이 이제 유지되는 이상은 다들 어떤 뭐 정치적 사건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모두 다 비트코인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동시에 이거는 안전하다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전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나 뭐 이렇게 국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예지만 마약상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자금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싱으로 만들어진 그 개인 키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그 비트코인이 아닌 그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자금을 흐름을 추적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범죄에 활용하지 마세요. 근데 이 개인 키만으로는 이 사람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인생 망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은행을 내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통장 잃어버리고 비밀번호 잊어버려도 다시 가서 내가 나임을 인증하면 은행에서 통장 비밀번호 바꿔주잖아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지금 이 사람 개인 키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계좌가 이게 내 거라는 걸 아무도 인정 못 하는데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이 개인 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개인 키 잃어버린 사람들 비트코인 놀고 있는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것도 괜찮긴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투자만 계속 하면 뭐합니까?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으로 실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용자층이 두터워져야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이미 실사용자들이 많아요. 이제 아직은 투자자들이 더 많지만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뭐 피자 한 판 사는데 뭐 40비트코인인가 70비트코인인가 주고 피자 한 판 사 먹었다 했죠. 그죠? 지금 시세로 치면 7억 주고 피자 한 판 사 먹은 거예요. 그죠? 그때 피자 하나 주고 비트코인 받은 사람은 떼돈 벌었나 모르겠다. 어쨌든 이 사용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수료가 있긴 있는데 이 수수료가 은행이나 증권사 수수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낮아요. 특히 외환거래 할 때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한국에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달러로 받거나 아니면 유로머니로 받거나 이러면은
외환거래법에 의한 환율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에스크로우 거래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봤어요? 중고나라에서 물건 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자가 있고 내가 구매자가 있는데 100만원 달라 해가지고 100만원 보냈는데 주겠다는 노트북은 안 주고 $100을 떡 줘요. 그럼 어떡할까? 이걸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구매자가 100만원을 어딘가에 에스크로우를 해놓고 딱 기탁을 해놓고, 이 사람이 판매자가 보냈는 게 $100이 아니고 노트북이 확실하더라. 그러면은 내가 이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노트북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노트북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에스크로우 보냈는 거를 얘가 $100 보내세요 하고 다시 회수해가면 어떻게 돼? 그럼 이 사람 노트북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신용의 문제를 비트코인은 믿을 수 없으면 믿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시스템은 뭘 보장해 주겠다? 거래의 안전. 한번 거래된 거는 내가 A하고 B하고 직접 거래해서, 은행을 안 거치고 에스크로우 서비스도 안 거치고 은행도 안 거치고 직접 거래했다라는 이 사실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신뢰 문제는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돈을 우리가 이제 화폐, 실물 화폐를 이용하면, 돈을 쓰면은 내가 A 편의점 가가지고 1,000원 주고 커피 한잔 사 먹었으면 그 1,000원은 내 손을 떠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데 가가지고 다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암호화폐는 그냥 인터넷에 그냥 숫자로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 쓰고 다음에 가서 또 딴 데서 또 쓰면 어떡하냐. 그거를 이중지불 문제라고 합니다. 이 더블 스펜딩 문제를,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 못하면 비트코인이 동작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지불 문제를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